비가 내리던 5월의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쏟아지는 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이미경은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친구 영숙이 어제 전화로 부탁한 일을 떠올렸죠. 영숙이의 어머니가 최근 치매 진단을 받고 행복요양원이라는 곳에 입소했는데 이번 주말에 있는 친척 모임으로 방문하지 못하니 대신 가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평소라면 망설이지 않았을 일이지만 낯선 곳에 혼자 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어요. 은퇴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이미경에게 작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영숙은 전화로 요양원 위치와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설명했고 최근 기억력이 많이 나빠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다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미경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토요일이 기다려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비는 그칠 거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죠. 토요일이 되었고 예상대로 날씨는 맑았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낯선 동네에 도착한 이미경은 내비게이션을 보며 요양원을 찾아 걸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사이로 난 길을 따라 15분쯤 걸었을까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이 보였어요.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건물 앞 작은 정원에는 몇몇 노인분들이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이미경은 가벼운 목례를 하며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고 안내 데스크에서 상냥한 미소의 직원이 맞이해 주었죠. 이미경은 방문 목적을 밝히고 방명록에 서명했어요. 직원은 박순자 할머님이 2층 활동실에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건네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미경의 마음은 묘하게 무거웠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긴장감이었죠. 노인들을 대하는 것이 어색했던 건 아니지만 치매 환자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걱정됐어요. 2층에 도착해 활동실을 찾아 문을 열었을 때 이미경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열댓 명의 노인들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한 남자 직원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이미경의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종이접기를 설명하는 남자의 옆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 남자의 뒷모습, 머리를 긁적이는 습관적인 동작, 그리고 부드럽게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까지. 1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간 남편 김철수였습니다. 이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문틀을 붙잡아야 했죠.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귓가에서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눈을 꼭 감았다 떴지만 그 모습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분명 철수였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머리카락은 많이 휘어졌지만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어요. 방 안의 노인들이 종이약을 접는 동안 철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음 단계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이미경의 귀에 박혀있던 그 특유의 차분한 음색이 10년 만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요양원에 있는 거지? 10년 동안 어디서 살았던 거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철수가 몸을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고 순간 이미경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미경은 그의 눈에 순간적인 당혹감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 공손하게 눈인사를 건넸고 방문객이 누구를 찾는지 묻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마치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이미경이라는 사람을 처음 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경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들을 간신히 삼키며 떨리는 손짓으로 박순자 할머님을 찾는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의 창가를 가리켰어요.
프로그램이 곧 끝날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이미경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따스한 봄볕이 무색하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사라졌던 남편이 이곳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이미경을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알아보지 못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노인들이 하나둘 방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경은 영숙이의 어머니를 만나 안부를 전하고 작은 선물을 건넸지만 내내 정신이 혼미했어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나오는 길에 다시 한번 철수와 마주쳤을 때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순간 이미경의 다리에 힘이 빠져 건물 앞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10년 동안 남편을 잊으려고, 아니 이미 잊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마주치다니.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5월의 오후, 이미경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를 다시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이 우연한 방문으로 인해 이미경의 삶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이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전 그날처럼 오늘도 이미경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요. 일요일 아침 이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사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밤새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철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이런 밤은 남편이 떠난 직후에나 겪었던 일인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이미경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봤어요. 작은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혼자 살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오늘따라 이 고요함이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어요. 어제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남편 철수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향한 이미경은 평소처럼 찻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녹차 한 잔이 오늘따라 특별히 필요했어요.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죠. 10년 전 그날 철수는 출장 간다는 말만 남기고 짐 가방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고를 당했을까 걱정했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몇 달 후 은행 계좌가 비워진 것을 발견했고 그제야 이미경은 남편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차 향기가 부엌에 퍼지며 이미경의 생각을 현실로 끌어왔습니다.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 미진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이미 철수는 없었어요. 딸과 함께 이미경만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미진이는 지금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둘째 아이를 낳고 가끔 영상통화로 손주들 모습을 보여주곤 했죠. 아들 준영이는 서울에 살고 있었지만 바쁜 직장 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이 질문이 이미경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말해왔으니까요. 처음엔 실종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차를 마시며 이미경은 어제 본 철수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모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어요. 철수는 원래 은행에서 일했었는데 언제부터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미경을 알아보지 못한 걸까요?
아니,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한 척한 걸까요? 이 의문들이 이미경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영숙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만났는지 물어보는 내용이었죠. 이미경은 평소처럼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숙은 금방 알아차렸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잠시 망설였어요. 영숙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자신도 정리되지 않은 감정인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말로 얼버무렸고 영숙은 더 캐묻지 않고 어머니께 다녀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전했어요. 통화를 끝내고 이미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일요일의 거리는 평화로웠어요. 사람들은 여유롭게 걸어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의 세계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어제의 우연한 만남으로 1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책상으로 향한 이미경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부터 찍어온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철수와 자신,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그리고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들까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철수가 떠나기 2달 전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이미경은 이제야 철수의 눈에 담긴 공허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이미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미경은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었어요. 여러 번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하려 했던 걸까요? 아들 준영에게? 아니면 요양원에?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미경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운동하고 장을 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려왔죠. 하지만 내면은 끊임없이 요동쳤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어요. 철수를 쫓아가는 꿈이었죠. 하지만 결코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이미경은 결심했어요. 다시 그 요양원을 찾아가기로요. 이번에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영숙에게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한 번 더 들러보겠다고 말했어요. 영숙은 고마워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미경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했고 머리도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모습은 67세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단정하고 우아했어요. 교사 시절부터 늘 깔끔하게 자신을 가꾸어 온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하는 동안 이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가는 걸까요? 철수와 마주쳤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가 다시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 10년 동안의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지난주보다 더 좋았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정원에는 더 많은 노인분들이 나와 있었고 몇몇은 직원들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경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또 10년을 의문 속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미경은 요양원 문을 열었어요. 지난번과 같은 라벤더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미경은 박순자 할머님을 뵈러 왔다고 말했고 방명록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직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날씨가 좋아 정원에 나가 계시다고 알려주었고 박순자 할머님도 그곳에 계실 거라고 했어요.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의 목적은 박순자 할머님이 아니었어요. 철수를 다시 만나기 위해 온 것이었죠. 정원으로 나가는 길 이미경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과연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정원 입구에 서서 이미경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한 노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철수를 발견했어요. 10년 전 자신의 삶에서 사라졌던 남편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이미경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는 왜 가족을 버리고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미경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척했을까요? 이 모든 의문들이 이미경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지만 이제는 답을 찾을 시간이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결연한 발걸음으로 이미경은 벚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과 달리 그녀의 걸음은 확고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마주할 진실, 그것이 무엇이든 이미경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마당 한켠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철수가 있는 벚나무 아래 벤치와는 적당한 거리였습니다. 가까이 가기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잠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정원에서 철수는 노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의 기억 속 은행원 철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늘 딱딱한 양복 차림으로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가 지금은 편안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노인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시간은 거꾸로 흘러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경이 처음 철수를 만났던 날이었어요. 동창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금방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당시 이미경은 신임교사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철수는 은행에 취직한 지 3년 차였어요. 두 사람 모두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죠. 데이트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들은 결혼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서로의 직업을 존중하고 미래를 함께 계획했죠. 아들 준영이가 태어나고 2년 후 딸 미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철수는 승진에 대한 압박감으로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일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이미경은 학교 일과 두 아이의 양육으로 항상 지쳐 있었죠. 서로를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도 줄어들었어요. 결혼 20주년을 맞이했을 때 두 사람은 형식적인 기념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했고 눈빛은 멀었어요. 그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경은 그저 인생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부부가 겪는 위기라고 여겼죠.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철수가 집을 나간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그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3일간 지방 출장을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미경은 별 의심 없이 잘 다녀오라는 인사를 건넸어요. 그것이 남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3일이 지나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회사에 문의했더니 그런 출장 일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나 납치 같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이미경은 공동은행 계좌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제야 철수가 의도적으로 가족을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무너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준영이는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미진이는 중학생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실종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미경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결국 처음에는 실종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남은 희망과 상처를 보며 차라리 확실한 결말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몇 년 후 이미경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괴로웠지만 아이들이 계속 기다리며 상처받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미경은 교사 직업이 있었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도 맡아서 추가 수입을 얻었어요. 밤늦게까지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고 주말에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부담감이었어요. 아이들의 진로, 교육,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미경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준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으며 미진이도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떠났어요. 이미경은 7년 전 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이미경도 혼자만의 평화로운 일상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미경은 철수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분명 너무 상처받고 분노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를 다시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처는 둔감해졌고 분노는 체념으로 바뀌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굳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또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바빴고 찾는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는데 이미경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해지자면 찾는 것이 두려웠어요. 만약 찾았는데 철수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또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그런 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미경은 철수의 부재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어요. 가끔 한밤중에 깨어 그를 생각할 때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그런 순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일부로 여기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요양원의 벤치에 앉아 그 과거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있자니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안도감까지. 적어도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햇살이 이미경의 얼굴을 비추는 동안 그녀는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 과거의 회상에서 벗어나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의문들, 왜 떠났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제는 그 답을 직접 찾아야 했어요. 천천히 일어선 이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지켜보고 준비가 되면 그때 마주하기로요. 급할 것 없었습니다. 이미 10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더 기다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미경은 요양원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철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일해왔는지, 그리고 왜 이미경을 알아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미경은 마지막으로 한번 철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여전히 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미경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적어도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이미경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토요일 오전 이미경은 일찍 일어나 요양원을 다시 찾아갈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숙에게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퇴 후 의미 있는 일을 찾던 중이라고요. 영숙은 기뻐하며 요양원 원장에게 미리 연락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요양원에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을 테고 철수의 생활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원장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원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따뜻한 미소로 이미경을 맞이하며 자원봉사의사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미경의 30년 교사 경력을 언급하며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 정말 필요했다고 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이나 인지활동 보조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이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원장의 설명을 들으며 요양원의 일과와 규칙에 대해 배웠고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에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이었어요. 원장은 요양원 직원들을 간략히 소개했는데 그 중에 철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은 요양원의 물리치료사로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을 담당하고 계시며 7년째 함께 일하고 있는 믿음직한 분이라고 했어요. 7년이라는 숫자가 이미경의 귀에 박혔어요. 철수가 집을 나간 지 10년, 그중 7년을 이곳에서 보냈다는 거군요. 나머지 3년은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요양원을 둘러보는 중에 이미경은 활동실에서 철수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노인들과 함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프로그램이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노인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철수는 이미경을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고 새로 오신 자원봉사자냐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도 그는 이미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는 것 같았어요. 이미경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원장이 둘을 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은 요양원의 물리치료사이고 이미경 선생님은 오늘부터 독서 프로그램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했어요. 두 사람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고 철수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표정했습니다. 이미경은 그의 눈을 유심히 살폈지만 그곳에서도 과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전 이미경은 1층 휴게실에서 몇몇 노인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철수는 2층에서 물리치료 세션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함께 식사를 했고 이미경도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철수는 다른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미경에게도 공손하게 눈인사를 했어요. 완벽한 타인을 대하듯이요. 자원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미경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철수는 분명 자신을 알아보았을 텐데 왜 그런 연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이미경은 앞으로 며칠 동안 더 관찰하며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화요일 2번째 자원봉사 날이 되었어요. 이미경은 요양원에 도착해 활동을 시작했고 의도적으로 철수의 물리치료 세션이 있는 시간에 2층을 지나가며 그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노인들을 대할 때 정말 다정했고 전문적이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철수는 항상 긴장되어 있었고 업무에 쫓기는 듯한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편안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점심시간 이미경은 의도적으로 철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있었기에 어색하지 않게 테이블에 합류할 수 있었어요. 철수에게 물리치료사가 된 계기를 물어보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다른 직원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바빠 보였습니다. 잠시 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철수가 이전에 금융권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새 출발을 해야 했고 50대 중반에 전직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곳에서 기회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조심스러웠어요. 과거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고 개인적인 이유라는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경은 더 알고 싶었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더 깊이 파고들 수 없었어요. 대신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철수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보람차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이미경은 요양원에서의 자원봉사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어요. 그 과정에서 철수에 대한 정보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요양원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가족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
취미로 기타를 친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철수가 요양원의 한 할머니와 유독 가깝게 지낸다는 점이었어요. 장미숙이라는 70대 후반의 할머니였는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대체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철수는 점심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 종종 장 할머니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머니도 철수를 특별히 따르는 것 같았어요. 이미경은 어느 날 장 할머니와 독서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노인들이 모두 떠난 후 이미경은 장 할머니에게 철수 선생님과 친하신 것 같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장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철수를 은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7년 전 할머니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철수가 병원으로 데려가 주었고 그때 이곳과 인연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철수 덕분에 지금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이미경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장 할머니의 기억이 순간순간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철수와 장 할머니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주 목요일 이미경은 요양원 사무실 근처 복도를 지나가다 원장실에서 나오는 철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들의 대화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철수가 원장에게 자신의 의료 기록을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새로 오신 이미경 선생님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미경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의료 기록? 무슨 의료 기록일까요? 그리고 왜 특별히 자신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걸까요? 원장은 환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된다고 안심시키면서도 왜 이미경 선생님을 특별히 언급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철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 소리와 함께 그냥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고만 대답했어요.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이미경은 빠르게 몸을 숨겼어요. 철수가 원장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갔고 그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미경의 머릿속에는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철수의 의료 기록? 그가 아픈 건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이미경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을까? 다음 날 이미경은 요양원의 간호사 한 명과 친해져 살짝 물었어요. 철수 선생님이 가끔 피곤해 보이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철수 선생님이 7년 전 큰 사고를 당했다고 귀띔해 주었어요. 다행히 회복했지만 가끔 두통으로 고생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고. 이 단어가 이미경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철수가 집을 나간 지 3년 후에 사고를 당했다는 건가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그리고 그 사고는 철수가 이미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넷째 주 토요일 이미경의 관찰은 계속되었어요. 이날 요양원에서는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몇몇 직원들이 재능을 뽐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철수도 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그는 조용히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는 이미경과 철수가 연애할 때 자주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이미경은 가슴이 뛰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과거가 남아있는 걸까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이미경은 철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뭔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그 표정은 사라졌고 다시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간의 관찰 끝에 이미경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철수는 7년 전 이 요양원과 인연을 맺었고 그 즈음에 큰 사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의도적으로 이미경에게 자신의 의료 기록을 숨기고 있다는 것. 또한 장미숙 할머니와의 특별한 인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철수는 정말로 이미경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10년 전 아무 말 없이 가족을 떠났을까요? 이미경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관찰만으로는 답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이제는 직접 물어볼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감정과 의문을 안고 철수를 직접 마주할 준비를 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이미경은 요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자원봉사가 없는 날이었지만 일부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철수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요. 한 달간의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그의 일과에 따르면 그는 매일 오후 5시에 퇴근해서 이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미경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으니까요. 공원의 벚나무들은 벌써 꽃잎을 다 떨구고 푸른 잎으로 갈아입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이미경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5시 10분 철수가 곧 나타날 시간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5시 15분경 철수가 요양원 정문을 나와 공원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가벼운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약간 숙인 채로 걸어왔습니다. 이미경은 천천히 일어났고 철수가 지나갈 길목에 자연스럽게 서 있었어요. 그가 가까워지자 이미경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질문들, 그리고 한 달간의 관찰을 통해 얻은 의문들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철수는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다가 이미경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었고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자원봉사 날이 아닌데 이곳에 왔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미경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철수의 눈빛이 흔들렸고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 옆 작은 카페로 향했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 각자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이미경은 녹차를, 철수는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음료가 나오기 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미경이 먼저 입을 열어 철수가 정말 자신을 모르는 건지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이미경의 눈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미경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그 말을 직접 듣자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녀는 왜 모른 척했는지, 10년 동안 어디 있었고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한 일이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어요. 그때 웨이터가 음료를 가져왔고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멈추었습니다. 음료가 놓인 후 철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0년 전 집을 나간 이유는 빚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미경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철수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투자 제안을 했고 높은 수익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정말로 수익이 났기에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했고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고 했어요. 이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철수는 그게 사기였다고 이어서 말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사라졌고 투자한 모든 돈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더 최악인 건 그들이 철수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갔다는 거였어요. 철수가 서명한 문서들이 사실은 대출 서류였던 것이죠. 이미경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래도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의아했습니다. 함께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수는 쓰라린 표정을 지었고 그 빚이 얼마나 컸는지 설명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아이들 대학 학자금까지 모두 날아갈 상황이었고 더구나 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은행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자였기 때문에 철수 역시 공범으로 취급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경은 말문이 막혔어요. 철수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다고요. 남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들을 피해서였죠. 처음에는 지방 소도시로 갔다가 점점 더 멀리 도망쳤다고 했어요. 가명을 쓰고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족까지 위협할까봐 너무 무서웠다고 했어요. 이미경은 7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사고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눈빛으로 물었어요. 철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고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7년 전 그들이 철수를 찾아냈다고 해요.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쇠파이프로 머리를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이미경은 숨을 멈추었어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철수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장미숙 할머니가 발견해 주셨다고 했어요.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고 문제는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뇌 손상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기억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과거의 기억 중 일부가 사라졌대요. 의사는 역행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특정 기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증상이라고요. 이미경은 철수가 정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건지 궁금했어요. 그러나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기억이 사라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돌아왔다고 해요. 이미경과의 결혼 생활, 아이들. 그 기억들은 대부분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철수는 말을 중단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었겠냐고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게다가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미경에게 돌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경은 왜 하필 요양원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철수는 장미숙 할머니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철수가 회복하는 동안 종종 병실에 찾아와 주셨대요. 철수가 기억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때 할머니는 그를 위로해 주셨다고 했어요. 퇴원 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고 할머니가 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을 때 철수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때 원장님의 도움으로 물리치료 자격증을 따고 새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미경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이제 와서 모든 걸 말하는 건지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미경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이미경이 요양원에 나타났을 때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찾아냈는지. 처음에는 모른 척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경이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매일 마주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느꼈다고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철수는 조심스럽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미경이 무슨 뜻인지 묻는 눈빛을 보내자 철수는 6개월 전 그 사기단의 두목이 체포되었다고 했어요. 뉴스에서 봤다고 합니다. 다른 투자 사기로 적발된 거였죠. 그리고 철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병원에서 그의 의료 기록을 확인했더니 그의 기억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했대요. 뇌의 손상된 부위가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미경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의사가 자신에게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점차 기억이 더 많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질 거라고 했대요. 치매 같은 증상이 나타날 거라고 했습니다. 이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려 했던 마음이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철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가 떠난 것은 이미경이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싶었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미경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동안 품어온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이제 슬픔과 연민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은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이미경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이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라고 했어요.
철수의 손주들이죠. 준영이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있다고 했고요. 철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다행이라며 잘 지내다니 좋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오가서인지 이제는 할 말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미경은 마침내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계속 이곳에서 일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경은 어떻게 할 건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건지 물었습니다. 이미경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철수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이미경의 결정을 존중할 거라고 했고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의 길로 향했어요. 이미경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앞으로 마주해야 할 선택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을 수는 없다는 것. 철수의 병을 알게 된 지금 이미경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분노와 원망보다는 슬픔과 연민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에 대한 결단도 필요했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가족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읽어온 그녀였습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새로운 선택, 자신만의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일요일 아침 이미경은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10년 전 철수가 떠난 그날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틀 전 카페에서 철수를 만나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후 이미경은 계속해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기, 도주, 사고, 기억상실, 그리고 철수의 병.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힘들었어요. 찻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은 이미경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철수의 남은 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딸 미진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주말마다 걸려오는 익숙한 영상통화였습니다. 이미경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일었어요. 미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직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자신도 이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통화 중에 미진이의 아이들 5살 지수와 3살 민준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철수의 손주들이죠. 이미경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죠. 통화가 끝나고 이미경은 앨범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된 앨범이었습니다. 철수와의 신혼 시절부터 아이들이 태어난 초기까지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간들의 흔적이었죠. 그때 철수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공원에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족 여행을 즐기곤 했어요. 그런 철수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은행 일에 대한 압박감과 가족을 더 잘 부양하고 싶은 마음이 그를 그런 위험한 투자로 이끌었을까요? 이미경은 잠시 철수의 말을 떠올렸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어리석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떠났다고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이미경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은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이미경은 일찍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자원봉사 날이 아니었지만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원장실로 안내받았어요. 원장은 이미경을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표정이 심각한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미경은 원장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철수가 자신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 10년 전 집을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에야 이곳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는 사실까지요. 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과거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만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점진적인 기억 상실과 신경학적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7년 전 사고의 후유증이라는 것까지요. 이미경은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철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복잡하고 정리가 필요했으니까요. 원장은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요양원을 나온 이미경은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5월의 오후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지난 한 달간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보람, 그리고 노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요양원에서의 봉사는 이미경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은퇴 후 무료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쁨을 느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철수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야 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서로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했어요. 감정적인 부분은 복잡했지만 적어도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이미경은 다시 자원봉사를 위해 요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좀 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철수와 마주쳤을 때 두 사람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는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눈빛으로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점심시간 후 이미경과 철수는 요양원 뒤뜰의 조용한 곳에서 만났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이미경은 철수에게 자신의 결정을 전했습니다. 자원봉사는 계속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철수의 건강을 위해 도울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부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철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그것이 현실적인 선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경은 또한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시간을 두고 조금씩 진실을 알려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어요. 철수는 동의했고 언제든 아이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질 테지만 적어도 떠나기 전에 아이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미경은 자원봉사를 계속하면서 요양원 생활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하고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소규모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이 이미경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어요. 철수와는 동료 같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요양원의 직원과 자원봉사자였지만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과거가 있었죠. 가끔 함께 점심을 먹거나 요양원 문제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어요. 철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종종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그의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가끔은 두통으로 고생하기도 했어요. 7월 초 이미경은 드디어 아들 준영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먼저 철수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는지, 철수가 왜 떠났는지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준영은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철수의 병에 대해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떤 판단도 내리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말 준영은 이미경과 함께 요양원을 찾았어요. 1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준영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그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 준영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8월 미진이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미경은 미진에게도 모든 것을 설명했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요양원을 찾았어요. 철수는 처음으로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바로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며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어요. 미진은 아버지의 모습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과거를 용서하고 남은 시간 동안 가족으로서 함께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이미경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요양원에서의 봉사는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철수와의 관계도 안정되었어요.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돌보는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거나 식사를 하기도 했고 가끔은 철수의 병원 검진에 이미경이 동행하기도 했어요. 아이들과 철수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준영은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갔고 미진은 비록 멀리 있었지만 자주 영상통화를 했어요. 손주들도 이제는 철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10월의 어느 날 이미경은 집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철수가 떠나고 처음 몇 년 동안 썼던 일기였어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원망으로 가득 찬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이미경은 천천히 그 페이지들을 넘기며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감정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분명 여전히 아픔은 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보다는 이해가, 분노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경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이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진단대로라면 그에게는 4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이미경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그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이미경은 결심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철수의 곁에서 그를 돕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이미경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67세 이미경에게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경이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선택을요. 요양원의 정원에 앉아 가을 햇살을 맞으며 이미경은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철수가 떠났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도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긴 여정 속에서 이미경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미경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